2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친절하게 응해주신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시 속초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안녕들 하십니까의 주제로 한국의 미래를 진단해봤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나침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는 오래된 미래라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되어줍니다. 현재까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해온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인데요. 오늘 한국사 산책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 도용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을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 일제강점기에 짧게 살다가 젊은 시인. 어둡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고뇌하고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에 괴로워하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안전 부끄럼 없길 바랐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사랑했던 청년입니다. 그의 시는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우리나라는 광복을 막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이 되기까지 아주 많은 이들의 눈물과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토록 강렬히도 소망하던 민주주의가 문학 정신이 꽃피운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한국사 산책, 민주정치와 언론 자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다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선민 교수님, 성산대학교 사학과 이주영 교수님입니다. 두 교수님들과 함께 오늘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 역사와 당대 참여 문화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교수님, 먼저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상실되어 현실에서 여러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국문 문학의 기반을 다지고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던 노력들이 전개되었죠.
우리말로 된 잡지나 신문이 대부분 폐간되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문학의 본래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과 일제에 대한 저항, 문학을 통한 문화운동의 실천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선민 교수님, 일제강점기 당시의 문학과 언론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네, 일제강점기는 한국 문학의 암흑기와 융성기가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일제의 문화 탄압으로 인해 조선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근대적 소설의 등장과 퇴폐적 낭만주의, 모더니즘, 이미지즘, 순수시와 같은 다양한 사조가 등장하는 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사적으로도 한국사적으로도 그이가 깊은 갈래는 바로 저항시입니다. 일제강점기 참여문학의 대표적인 형태죠.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심은 등 다양한 시인이 저항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육사 시인은 광야, 청포도, 절정, 이러한 남성적이고 강렬한 어조의 저항시를,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자기 성찰을 통한 지식인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었죠.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신문과 같은 언론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던 시대에 문학은 우리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는 하나의 언론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잘 할 것이며
나는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네, 그렇다면 이제 독립 이후 근대 동안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4.19 혁명이 있죠. 4.19 혁명이 일어난 계기에는 전쟁 이후에 계속되는 경계 침체와 높은 실업률, 자유당의 공포 정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4.19 혁명은 무엇보다 우리 역사에서 민중들의 힘으로 지도자를 교체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독재 정권은 국민이 심판할 수 있다는 의의를 남긴 것이죠. 4.19 혁명의 영향으로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친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등 민주화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현실의 고통과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실천 문학, 참여 문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사대학교 국문학 교수 이선민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수영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4.19 혁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도 사회참여 문학은 끊임없이 쓰여졌습니다. 바로 독재 때문인데요.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하여 신군부 독재체제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싸움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치러져 갔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은 언론 통제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아까 이주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광주에서 일어난 5.18 광주 민주운동 당시에는 계엄령 발령 이후 정부에서 직접 신문 기사를 삭제하고 조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은 민주주의를 노래하게 됩니다. 김수영, 김지아, 황지우, 신동엽, 고은, 조태일 등의 시인이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 민중의 삶을 대해 민주주의 도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김수영 시인의 풀,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등의 시가 유명하죠. 문학의 사회 참여와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수많은 언론인들의 노력이 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한 이른바 보도 지침이 각 언론사에 전달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에 꼭 그만큼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잘 믿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아파하고 있을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인 KBS 보도국장에게 비판 보도를